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제 일파만파 논란이 퍼지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또 대선 전국의 쟁점, 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대장동 이 개발 사업 의혹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제 경찰이 화천대유의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인력이 좀 더 많은 같은 경찰서의 진흥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했다는 것, 수사해 봐야 할 것이 좀 많이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현정 의원님? 글쎄요, 이게 지금 지난 4월달에 FIU 즉 금융거래분석원에서 이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네. 왜냐하면 FIU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에 수상한 흐름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해당 통보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회사 대표가 지금 용산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용산 경찰서 쪽에다가 이제 이거를 통보를 했는데 예. 문제는 경제팀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 사건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곳인데요. 예. 거기서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그냥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최근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진흥팀으로 옮긴 거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진흥팀 같은 경우는 주로 사기 횡령 등을 이제 수사하는 팀이고 또 인력도 이제 경제팀보다 많기 때문에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과연 혐의가 있어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는 쟁점이 되니까 좀 더 인력이 많은 곳에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넘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그동안 이 사건을 5개월 넘게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뭐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사가 결과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아마 이 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이제 그동안 빌렸던 부채라든지 이런 걸 갚기 위해서 예. 일단 이 돈을 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진흥팀의 수사를 하면 착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복잡한 사안인데요. 관련 의혹들은 무엇인지 또 해명으로 해소된 것은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배당금의 상한선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죠.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왜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좀 상한선을 두지 않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둔 거죠, 상한선. 그렇죠. 상한선을 둔 겁니다. 둬서 예. 이 집값이 오르거나 수익이 계속 올라가도 네. 성남시는 일정 액수만 딱 받고 그 다음부터 생기는 추가 수익은 이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신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뭐 일각에서는 이게 민간 투자자도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만 예. 판교 옆에 있는 이른바 남판교라고 하는 거 아주 네. 길목이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미 성남시장 선거 나왔을 때 이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했으면 5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예. 이게 사실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만큼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굉장히 그 수익이 보장된 지역인데 예. 이 화천대유가 1% 지분을 가지고 함께 했는데 함께하는 그 협약서 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수익의 일정 액수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액수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3년 사이에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금 이 화천대유가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한선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선주 배당주라고 하는 민간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차별성을 둬가지고 오히려 화천대유에게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준 것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협약의 틀들을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만들었는지 야. 그 정당성이 있었던 것인지 예. 거기 혹이라도 당시 그 계약을 주도했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의심을 받으니 예. 그분과 무슨 뭐 관련은 없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하나둘 튀쳐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성남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 이게 지금 해명인데 이 해명 정도가 맞는 겁니까? 그 상한선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1822억을 보장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 그 부분부터. 보장하는 데에다가 역점을 지금 두고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전체적으로 5,500억을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리스크는 그 회사에서 지고 우리한테는 성남시한테는 5,500억 무조건 내놔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주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500을 먼저 얘기하는데 1차 이익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공당 공원 조성비 2,761억이에요. 예. 요걸 먼저 내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임대주택 용지 무상 제공 이게 이제 1,822억입니다. 야. 그리고 추후에 이제 920억 뭐 이게 터널 짓는 거 뭐 등등 하는 그러니까요. 것까지 해서 5,500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내놓으라는 차원에서 이걸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화천대유가 1% 갖고 뭐 이 정도 금액을 가져갔다. 뭐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은 지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냥 자본금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상 들어가는 뭐 많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35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이게 이제 은행권에서 PF 7천억을 이제 조성을 합니다. 대출. 예. 그 전까지의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이 회사가 다 리스크를 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14년, 15년 이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5,500원 무조건 성남시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나머지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50억이라는 자본금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성남시가 25억을 투자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회수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 전체를 하면서 성남시는 1원 한 장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500 이상의 어떤 돈들을 다 가져가는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리스크는 거기서 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혜택 뭐 이런 거를 좀 더 늘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우리가 PF 조성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남 시민에게 5,500억 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김경률 변호사는 도로나 이 분양 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5,500억 원은 좀 이익이다, 이익을 봤다, 이 해명이 좀 궁색하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만약에 이 사업이 기존대로 공영 개발로 민간 투자로 이루어졌다면 민간 개발로 이루어졌다면 실제 이 5,500억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500억을 회수했는데 왜 그것밖에 회수 못했냐라고 일단 시각을 바라본다면 네. 이게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5,503억을 회수했고 그중에 일부는 배당금으로 회수를 했고 일부는 기반시설 어떤 공단 조성비라든가 이런 걸로 금원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이 사업지 외의 어떤 공단이라든가 터널 등을 공사를 했을 때 왜 이게 성남시가 당연히 부담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예. 그 사업 계약의 범위 내에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김경률 회계사의 발언이 어떤 뭐 아직까지는 뭐 객관적인 자료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뭐 언론 보도에서도 어떻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봤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오늘 이 화천대유의 어떤 입장 발표를 보면 실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만 350억이 투자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금 한 푼도 없이 570억을 이익 받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사안이 또 달라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이 이익도 1,800억 원에 대한 이익을 성남개발공사가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업인데 왜 이게 화천대유에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몰아줬나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성남개발공사, 성남시가 먼저 1,800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800억에 가져가고 은행에서 또 나머지 자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남은 돈이 얼마였느냐는 부동산이 폭등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배정하는 등 예. 객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제공된 자료만으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정 시절에 5,500억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회사가 민간 개발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라고 단순히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따놓은 당상이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땅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들리던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2015년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가장 1순위로 성남시에다가 1,800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800억을 주는 조건으로 이걸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수익금을 봤을 때 얼마나 남을 것인가. 금융사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수익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그 부동산 가격이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사이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이익을 화천대유가 무리하게 많이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남판교 지역에 있었던 대장동이라는 미니 신도시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당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개발로 돌렸을 경우에 5천억 원 정도는 기본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토지를 가졌던 소유주들이나 거기 개발에 관련이 있던 사람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안정적 구조라는 걸 다 알고 덤벼든 거예요. 그렇죠. 수익성, 그렇습니다. 안정성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합니다만 당시 성남시장 때 민간개발업자로 한다고 하니까 무슨 누가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뛰어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공공개발로 바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유로 화천대유가 3억 5천 정도의 투자금 가지고 4천억까지 간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좋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 돌렸기 때문에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뭐 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5천억 원을 100만 명 인구 되는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4,100억 원 이상을 7명이 가져가는 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7명한테 4,100억 원 이상의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약서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특정한 어떤 이익까지만 보장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당시에 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추가 수익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이걸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 유동규 그 기획본부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거죠. 넘겨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태, 이 어떤 구조를 주도한 유동규 지금 기획본부장은 그 다음에 경기도 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적으로 계약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의 먼 지역이라든지 좀 수익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이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은행에서 이 사태를 투자를 하면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 주도했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나은행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판교 분당이라는 곳이가 어떤 곳인지는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판교 옆에 남판교 지역의 대장동이라고는 잘 모르시지만 바로 판교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에 5천 세대를 분양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이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걸 더군다나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전문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러면 개발업체와 뭔가 나눠야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계약을 안 해놔놓고 그냥 자기들 것만 다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는 손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많은 저 이익은 누가 준 겁니까? 결국은 입주민들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은행 보고서와는 달리 15년에 성남의 뜰 사업 보고서 계획서를 보면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로 1,8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예측이 돼 있어요.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참 많네요.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뭐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2014, 15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네. 최경환 재경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빚내서 집을 사라. 그 정도로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일종의 이제 미니 도시 27만 평이잖아요. 미니 도시를 개발하는데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뭐 파이낸스를 조성해야 되고 리스크를 가져가고 이거 자체가 사업이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까지 가는 과정을 사실상 담보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돈 1원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실상 성남시는 5,500을 가져가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것도 사실은 뭐 사업이 조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대유하고 거기에 SK증권으로 나온 주주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천하동이. 보고 그분들의 신상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일단 의견을 나누고요. 지금은 이제 의혹이 나온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것은요. 이 공사와 이제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공모에 나선 후에 제안서를 받았는데 천하대유가 속한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요. 심사 단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또 이 평가를 맡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은요.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이었다는 네.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일단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하면 공모 사업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찰에 응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해서 지원한 그 사람들이나 업체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굉장히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납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그거 민관 합동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받은 다음에 하루 만에 그 성남의 뜰,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대주주죠. 그 성남의 뜰이라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그 부분을 하루 만에 우선 협상자로 지정했다는 것도 일단 논란의 의혹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설명을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플러스 20점이라고 하는 자산 관리 회사가 있으면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응찰에 응했던 사람이 세 군데 아닙니까? 하나가 화천대유가 만든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하나 있고, 예.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은행 주도의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그 신뢰성이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화천대유가 주도했던 성남의 뜰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천대유는 그 사업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신생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세 군데 컨소시엄 업체들이 입찰을 했을 때 네. 하루 만에 성남의 뜰이라는 정말 신생 회사가 바로 입찰에 그 성공해가지고 우선 협상자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혹의 눈치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관계 하나를 이제 좀 저기 해야 되는데 네네. 성남의 뜰은 이후에 네. 하나 컨소시엄이 이제 이제 사업자로 네네. 이제 선택이 된 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과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세 개의 사실 컨소시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화천대유와 SK은행 주주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남시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실상 구성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사실 집중해서 무엇을 사실은 경제적 이득을 이 지사가 받았는지 아니면 특혜를 실질
실질적으로 주라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컨소시엄 이전에 이제 구성에 대해서 사실상 뭔가 지시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이 화천대유가 들어갈 수 있었던 장면에서 그럼 예. 이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예. 분명해야 되겠죠. 네, 또 알겠습니다. 다른 논란은 또 법률 자문을 했던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또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고 또 요약된 보고서만 봐도 업체가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네. 이거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요. 전직 대법관 출신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6명 정도 되는 회사에 고문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예. 권순일 대법관은 사실은 이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대법관이 그만둔 이후에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자연직으로 원래는 다 그만두는데 이분은 또 계속 몇 달 더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그렇고 이 그 대법관이 아무리 법조 기자고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임 고문이라 왜냐하면 이제 대법관을 퇴임을 하게 되면 3년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름을 걸어두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땐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법관들은 사실 대법관 자체가 굉장히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형 이제 강제 입원이라든지 또 이 사안이 있습니다. 5천억 이제 확보했다. 확보할 예정인데 확보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허위 사실로 해서 이 재판에 넘어갔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본래 재판에 대법관에서 이게 원래는 소부에서 하다가 소부에서 한 대법관이 절대 이거 자기는 이거 유죄라고 인정 못한다 해서 전 재판부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 대법원의 연구관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 5천만 원, 즉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 문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권순일 지금 본인 전 대법관도 본인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일 선임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이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라는 지금 이 법리를 대해서 이게 무죄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이제 이 역할을 한 것인데, 근데 그분이 이미 다 본인이 심리를 하기 전에 다 이 대장동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그만두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화천대유에 지금 그 고문으로 갔다. 오늘 본인은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제 이 고문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 회사가 보면 규모에 비해서 이 고문단에 이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전에는 박영수 특검을 고문으로 있었고요. 특검되기 전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여기 고문으로 있었고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검찰총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작은 회사가 정말 법조계 물론 뭐 법조 출입기자라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예. 법조인들은 자기 이름을 줄 때는 그 인연을 플러스해서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예. 가지를 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인맥이 과연 왜 필요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의 규모가 이 진짜 대법관을 지낸 분까지 왔을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많은 유명 법조인이 이름을 올렸을까? 요거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봐도 이례적인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례적이진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굳이 대법관 출신 또는 수원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왜 고문으로 영입할까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했을까? 근데 또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가요? 비례당 대표였는데 거기도 고문으로 영입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영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의 대표자와 관련자들이 명확히 네.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고문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네. 이 사건에서 마치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가 연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재명 지사가 이 전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5,503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 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익이 났느냐 이게 허위사실 아니냐가 쟁점이었던 거거든요. 예. 화천대유의 어떤 배당금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에서 다수 의견이 화천대유를 통한 어떤
국민들에게 성남 시민들에게 5,503억을 돌려준 것이 진실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재판은 결국에는 권순일 재판관의 어떤 이 대장동 의혹과 예.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실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큰 쟁점이 아니었고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게 있냐 없느냐와 관련한 허위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실제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네. 이 화천대유 관련자가 증인신문에 나왔었는데 아니 이재명 지사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토지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랐다. 그랬더니 오히려 950억 원을 더 성남시에 더 돌려줘야 된다라고 인허가 조건을 변경을 요구하더라. 예. 그래서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냐. 어떻게 당초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증인신문까지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화천대유와 연관돼서 어떤 모종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화천대유를 통해서 950억을 더 성남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관계를 객관성 있고 냉정하게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당초 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3,500만 원 내놓고 570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미 기본 투자가 350억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사실관계 확인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지사가 혹시 그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이재명 지사도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그걸 소유했느냐.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지레짐작으로 앞서가는 너무 것이죠. 앞서가는 그래서 거죠? 국민의힘도 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으로 정치 공세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화천대유의 이른바 7인의 이 엄청난 돈 폭탄을 받은 이 투자자들 이분들의 신원과 그 인적 관계를 분명히 밝혀내고 네. 이 사람들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사도 치더라도 적어도 공공개발의 그 환수라고 하는 5,500억을 가져왔다고 하는 치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뒤에 진행된 이른바 7명이 4,100억 원 이상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몰랐든 알았든 사과할 일이고 저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잘했다라고 떠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정치권 후폭풍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힘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의 부정 커넥션, 국힘 게이트가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얼굴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직원이고 또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은 고문이었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까? 민주당 소속 아닌가요? 네. 근데 본인이 시장일 때 주도한 사업을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시죠? 그 주도를 누가 어디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까? 본인이 시장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인 밑에 있던 도시개발공사에 주도를 했고, 문제는 이제 원유철 전 의원이나 곽상도 아들 들어간 거나 그거는 따져봐야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사태의 가장 본질은 뭐죠? 기본적으로 성남시가 과연 이 업체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문제를 지금 밝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 단계, 즉 이재명 지사 그 전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동생과 관련해서 이제 비리가 있었고, 그거는 그대로 또 그때 처벌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 구속이 됐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근식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7명한테 4천억이나 남는 그 어떤 수익을 남긴 구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국민의힘 저는 게이트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상반된 시각입니다. 얼마 전에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일산대교를
본인이 바로 이제 이 국민연금이 원래 소유해서 예. 2024년까지인가요? 7천억 정도 이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문제는 2천억 원만 주고 다 이거 무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연금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덕 사채업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을.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하게 가져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국민연금은요, 기본적으로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나눠갔습니다. 우리 노후의 자금으로 그 7천억이나 되는 돈을 2천억밖에 주지 않으면 나머지 5천억은 우리 국민들이 손해예요. 예. 근데 그게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 7명의 4천억은 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당한 겁니까? 도대체 두 개의 사건을 두고 하나의 사건은 국민연금 악덕 사채업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쪽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가져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순적인 저는 잘 이해가 못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신은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뭐 녹취를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장에 1원도 입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의 마음 난 1원도 받지 않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평가라고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 그 부분을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에게 이 지사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오늘 지금 신평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 지지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은 이런 비리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이미 이제 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내 야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 SNS에 이 사건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나치게 이것을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을 했다가 그런 증거들이 안 나오고 다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화천대유하고 그 SK증권을 주주로 된 분들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지금 공개 안 된 두 분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여기가 뭐 이재명 지사 아는 분 또는 뭐 지인들, 측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특혜를 지시했는지 그 증거를 갖고서 얘기해야만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에게 이 거짓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를 이 국회 특검을 요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특검까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수사가 좀 진전이 되고 네. 의혹들이 이제 실제 혐의가 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관욱 교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예. 일단은 7명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이 국민들 수준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지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계약의 절차의 과정의 정당성, 또 계약의 합리성, 그리고 그 7명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의 인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정치인과의 연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연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그 아까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 나오듯이 그런 식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재명 지사가 자신만만하게 이런도 받은 적 없다. 나도 수사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받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야가 합의하고 지금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혐의를 찾아서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은요. 흠 없는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은 거짓말이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민심의 이번 거 물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아, 지금 예. 언론에 비치는 것들이 마치 뭐 몇천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는 약간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2위 후보로서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단 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가 청탁을 받았다거나 또는 누구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개발 이익이 얼마다더라 이런 의혹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성남시 개발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전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처럼 LH 개발에서 민영 개발로 바뀐 것 그걸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네. 민간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개발로 바꿔서 5,500억을 시민들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500억이나 돌려드렸는데 너 왜 이렇게 삼자에게 이익을 많이 줘서 그 기존대로 하지. 기존대로 하면 5,500억도 없이 모두가 민간 개발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건을 좀 바라봐야지 예. 이게 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주장은 전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어느 정도여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아니 저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가져갔네. 네. 이런 건 맞아요. 네. 근데 다만 정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상심하시지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렸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전국 이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대권 주자들, 이 민주당이 탑하신 호남 경선을 앞두고서 호남권 TV 토론회를 맞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 또 추미애 전 장관의 돌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변수가 되고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디 호남 경선에선? 그럴 가능성이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추석 민심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네. 양당에서 다 관심이 거기에 쏠렸었는데 예. 최근에 벌어진 뭐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지금 뭐 대장동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지금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렇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했던 생각들을 갑자기 바꿀 만큼의 어떤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5번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 권리당원의 표심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특히나 이제 여당 지지자들은 예. 여당 후보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다, 몰린다.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결집하는 그런 속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결집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이낙연 후보에게 결집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흐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볼까요? 연휴에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니 한가위 하루만큼은 편안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고 이 나라를 정상적인 반듯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왜 시골 안 갔죠? 조식 선생의 그 정신이 경남의 정신입니다. 옳은 일만 하고 학생들이 공부해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되라. 뭐 그 뜻으로 난병학사라고 내 명명을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홍준표 후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당시 수사가 이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추석 연휴 때 대부분 선거를 앞둔 추석 연휴의 민심을 보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고비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예전에 보면 이회창 대세론 같은 경우도 그때 이인재 후보가 추석 연휴 직전에 출마한다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 대세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추석 연휴 때 지지율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직후에.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님들과 만나면서 정치 주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뭐 이런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민심의 어떤 대이동이 되면서 실제 여론이 어떤 바뀌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추석의 어떤 결정적 역할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큰 이슈들이 이제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즉 고발 사주냐 아니면 제보 사주냐 또 조국 수홍이냐 뭐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 특히 대장동 문제가 제일 이제 임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부동산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실제 이 문제가 많은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그걸 앞에 남겨두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도 호남 경선이 제가 알기로 아마 전체 28% 차지하나요? 굉장히 아주 뭐 여기서 사실은 승패가 거의 끝난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낙연 후보로서는 마지막 반전에 아마 기회로 삼을 겁니다. 같습니다. 네, 또 조국 소홍 이 논란이 커지니까 홍준표 의원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좀 유연한 모습이다 뭐 이런 평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했었고 그때 예. 이제 이른바 막말 논란 예. 그리고 이제 꼰대 이미지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젊은 층 1030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홍준표 후보로서도 당연히 이번에 경선에 임하는 전략은 젊은 층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막말이나 아니면 꼰대 이미지는 불식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사실은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하는 사실 예상치 못한 이 실수를 하면서 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예. 그것이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지지율의 상승의 원인이었던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마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서둘러서 아마 진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생각은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바꾸겠다라고 유연하게 나왔고요. 예. 또 한편은 그것은 역선택이라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면 대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꼰대 이미지보다는 상당히 유연한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는 그런 걸로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의 이 전략도 이번에 추석 민심에서 과연 무야홍으로 그냥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야말로 조국수홍이라는 비판 속에서 조금 기세가 꺾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좀 예. 유연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유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겁니까, 저게? 잘한 거고 그거라도 해서 빨리 만회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조 전 장관 수사가 과도했다는 홍준표 후보 옳지만 말을 바꿔서 비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은 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뭐 본인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말은 바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도 성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의도가 있다. 네, 왜냐하면 예. 조국 수사가 뭐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잘못된 수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중도층의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굳이 동생과 또는 처와 조카와 자녀까지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세 명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건 실질적으로 특수부 수사에서도 하기 힘든 어떤 좀 과잉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중도층으로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넥타이라든가 속옷도 모두 빨간색만 입다가 파란색을 입기도 하고 또한 조국 수호라고 하는 조국의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실제 뭐 캠프 이영돈 PD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의 제기가 되자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이를 갖다가 뭐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3위 싸움이 아니라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선에서는 5대5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5대5이기 때문에 당심이 굉장히 높고 또한 어떤 본선 경력까지도 같이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실은 뭐 역선택만을 목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분위기 속에 이 국민의힘 예비 경선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양강 구도인데요. 그럼 추석 민심이 좀 주목되는데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추세가 중요하죠, 지지율은. 그런데 지금 이제 몇 주를 보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은 좀 하락 추세고요. 네. 특히나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관련해서요. 그런데 예.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예. 이번에 조국 수홍 이슈가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흐름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예. 힘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얘기거리 나온 거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여전히 얘기거리는 뭐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프레임을 쥐고 있는 부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